6년 전 인천공항 입국장 한가운데서 7명의 사내와 여자가 나란히 쓰러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릎이 꺾이고 눈앞이 하얘지고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뛰어왔고 구급대원이 달려왔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웅성거렸습니다. 쓰러진 7명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탈북민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국이 시킨 대로 사람을 쫓고 붙잡고 끌고 돌아가는 것이 임무였던 자들입니다. 국가보위성 소속 체포조 7명. 그런 우리가 그 조국을 등졌습니다. 사냥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달아났습니다. 기절하기 직전 천장에 박힌 하얀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이 흐려지면서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나중에 전해주었습니다. 이 빛이 자유의 빛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9살이 된 탈북민입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7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소속 중위, 쉽게 말하면 비밀경찰이었습니다. 그것도 탈북자를 전문으로 추적하는 체포조의 조장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쓸까 말까 오래 고민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잡는 쪽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잡히는 쪽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보위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입버릇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배신자를 잡는 것보다 숭고한 임무는 없다. 아버지는 그 말을 밥상머리에서도 하고 술자리에서도 하고 저를 때릴 때도 했습니다. 맞으면서도 저는 그 말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17살에 보위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배경 덕에 들어간 거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들어간 뒤에는 제 힘으로 올라갔다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5의 소위, 29의 중위, 승진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탈북자 추적에 소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질이라는 말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사람 잡는데 소질이 있다니, 그게 자랑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9월 말, 청진에 첫서리가 내리던 무렵에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위부 상급 간부가 직접 전달한 명령이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최근 중국 동북지역 연변에서 심양 일대에 걸쳐서 탈북민 이송 루트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남조선 쪽 단체들이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 루트로 탈북자를 빼돌리고 있으니 특별 체포조를 편성해서 중국 현지에 투입한다. 조장은 내가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원은 나를 포함해 7명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7명의 이야기가 곧 이 사연의 전부이니까요. 부조장은 제 군 동기였습니다. 보위부 훈련소 시절부터 같이 굴렀던 사이로 말이 적고 표정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눈이 날카로워서 남들이 못 보는 걸 잘 잡아냈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부조장으로 뽑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사람은 7명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통신 담당은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본국과의 교신을 책임지는 자리였는데
기계를 다루는 손이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계의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임무를 떠나기 전날 밤, 이 사람이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장,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 합니다. 딸내미가 기어다닐 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무거운 의미가 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성 요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유일한 여자 조원이었는데 어머니가 연변 출신, 조선족이라 중국어가 유창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눈을 보면 뭔가 많은 것을 삼키고 사는 인상이었습니다. 보이부에 여자가 드문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전 겸 현장 담당은 덩치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30대 초반인데 보이부 내에서도 힘으로는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대상이 저항하면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충성심이 단단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 그것은 충격이라기보다 거울 같은 것이었습니다. 감시 담당.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보이부에서 해외에 조를 보낼 때 반드시 조원 가운데 한 명을 심어놓습니다. 조원들끼리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본국에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아내 감시자였습니다. 누가 그 역할인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지만 저는 조장이었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원들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우리 편이 되었을 때 그 순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23살이었습니다. 첫 해외 임무에 선발된 것이 영광이라는 표정을 얼굴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조장, 중국은 어떤 곳입니까? 조장, 바다를 건넙니까? 조장, 거기도 겨울이 춥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준비나 해라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막내의 질문들이 자꾸 귓가에 남았습니다. 순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잃어버린 것을 이 사람이 아직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7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2019년 10월 초 우리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야간에 미리 매수해둔 국경 경비 초소를 통해 조용히 넘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현지 브로커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보이부가 중국 쪽에 심어둔 협조자인데 이 사람의 안내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마을에 은신처를 잡았습니다. 허름한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바깥에서 보면 평범한 조선족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위장 신부는 조선족 사업가 일행이었습니다. 연변에서 무역업을 한다는 설정으로 신분증도 가짜로 만들어 받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안 되니까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았지만 솔직히 그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냥개가 사냥터에 풀려난 기분이랄까. 적진에 뛰어든 긴장감보다는 임무를 잘 해내서 돌아가면 승진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은신처에 짐을 풀고 첫날 밤 저는 조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좁은 거실에 7이 빙 둘러 앉았고 저는 중앙에 서서 첫 번째 임무 브리핑을 했습니다. 심양 외곽에 탈북민 가족이 한 가구 있다. 부부와 딸, 셋이다. 남조선 단체의 도움으로 동남아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 전에 잡아서 본국 송환, 절차를 밟는다. 간단 명료했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저는 조원들의 얼굴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부조장은 늘 그렇듯 아무 표정이 없었고 통신 담당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여성 요원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 담당은 팔짱을 낀 채 단단한 얼굴이었고 감시 담당은 구석에서
조원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만이 눈을 반짝이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서 기대와 긴장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냥개다. 조용한 방 안에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냄새를 맡고 쫓고 물어오면 된다. 생각은 필요 없다. 7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사냥개한테 왜 사냥을 하냐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달리고 물고 돌아오는 것. 그게 우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연변의 10월 밤은 이미 차가웠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의 밤하늘과 별은 비슷한데 이 거리에는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청진의 우리 동네는 밤이면 칠흑같이 어두웠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가로등 불빛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들, 우리가 눈을 뜨게 될 것들, 그 첫 번째 균열이 이미 그 밤에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커튼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사냥이 시작이니까 체력을 아껴야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배신자를 잡는 것보다 숭고한 임무는 없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이지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 대상은 심양 외곽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변 은신처에서 심양까지는 차로 대여섯 시간 거리였습니다. 2019년 10월 중순, 우리는 새벽에 출발해서 해가 기울 무렵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운전 담당이 모는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7명이 거의 말없이 달렸습니다. 저만 조수석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머지는 뒷좌석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상은 부부와 10살쯤 된 딸,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으로 2019년 초에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남조선 민간단체와 접선해서 동남아 루트를 통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가족을 확보하고 본국 송환 루트에 올려라. 심양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 80년대에 지어진 듯한 회색빛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곳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난간, 빨래가 주렁주렁 매달린 복도. 중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탈북민이 숨기에는 적당한 장소였을 겁니다.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더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어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곳이니까요. 먼저 여성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로 위장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접근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연변 출신이라 중국어가 유창했고 조선말도 연변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습니다. 동네 반찬가게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단지 주민들과 어울렸고 사흘 만에 목표 가족이 사는 동해 호수까지 특정해냈습니다. 5층짜리 건물 3층 복도 끝에서 두 번째 집. 여성 요원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나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있나? 라고 물었고 이 사람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집 남편이요. 손가락이 3개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몰라서 기다렸습니다. 단천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잃고 나서도 같은 탄광에 복귀시켰답니다. 한 손으로 곡괭이를 잡고 일했다는데 배급이 끊기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국경을 넘은 거랍니다. 거기까지는 들을만 했습니다. 탈북자들 사연이 대부분 비슷비슷하니까요. 굶어서, 맞아서, 못 살겠어서 도망친 사람들. 저는 그때까지도 그런 이야기에 무감했습니다. 아니,
무감하도록 훈련받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 요원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딸이 웃는데 앞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0살인데 앞니가 다 빠진 거예요.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이가 뿌리째 흔들리다가 하나씩 빠졌다고 그 어머니가 그러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됐다. 위치 확인된 거면 충분하다. 라고 잘랐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임무는 저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잡는 것이었으니까요. 체포는 새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체포조에서 이 시간대를 고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저항을 최소화하고 주변에 소란이 퍼지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요. 10월 어느 새벽, 날짜까지는 이 사연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저 때문에 다시 위험해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다만 10월의 심양은 이미 제법 쌀쌀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던 것은 기억합니다. 7명이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운전 담당과 제가 선두로 문 앞에 섰고 부조장이 바로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여성 요원과 통신 담당은 복도 양쪽을 막았고 감시 담당은 건물 입구에서 외부를 경계했습니다. 막내는 비상 차량 옆에 배치했습니다. 첫 임무라 현장 투입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셨습니다. 운전 담당이 어깨로 밀자 낡은 자물쇠가 한 번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없었고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이불 3채가 나란히 깔려 있었고 3사람이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딸이었습니다. 양쪽에 부부가 아이를 감싸듯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어머니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입을 제가 손으로 막았고 운전 담당이 아버지를 제압했습니다. 그 소란에 딸이 깨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비명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지르는 비명이 그렇게까지 처절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무서운 날 것 그대로의 공포. 그 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벽에 부딪혀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손을 떼자마자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만은 보내주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재량이 없었으니까요. 셋 다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운전 담당이 아버지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쪽 손으로, 손가락이 2개밖에 남지 않은 그 손으로 딸의 잠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운전 담당이 아무리 끌어당겨도 그 2개의 손가락이 천조각을 쥔 채 떨리고만 있었습니다. 부러진 손가락 자리의 빗마디가 허공에서 함께 움찔거리는 것이, 그 모습이 눈에 박혔습니다. 뉴아, 제가 말했습니다. 차갑게, 짧게.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을 마주친 순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체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눈. 아버지의 손가락 2개가 천천히 잠옷 자락에서 풀려났습니다. 딸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게 아니라 숨이 넘어갈 듯이 헐떡이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귀를 2 손으로 막고 뭐라고 속삭이고 있었는데 아마 괜찮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체포에 걸린 시간은 30분이 차에 안 됐습니다.
가족 셋을 차에 태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올 때 동쪽 하늘이 겨우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려고 건물을 나오는데 막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상 차량 옆에 서 있어야 할 녀석이 없었습니다. 제가 두리번거리는데 건물 뒤편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 모퉁이를 돌아가니 막내가 벽에 한 손을 짚고 허리를 굽힌 채 토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 침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임무 중에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혹시라도 감시 담당 눈에 띄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야, 정신 차려. 뭐 하는 짓이냐. 막내가 소매로 입을 닦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조장,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잘랐으니까요. 닥쳐, 그런 말 입 밖에 꺼내지 마라. 막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눈에 질문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답을 들은 게 아니라 질문을 삼킨 것뿐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차 2대에 나눠 타고 심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대에는 가족 셋과 운전 담당, 여성 요원이 탔고 다른 한 대에 나머지가 탔습니다. 가족은 미리 연락해둔 본국 송환,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중국에서 북중 국경까지 이동시킨 뒤 국경 경비를 매수해 다시 압록강을 건너 보내는 루트였습니다. 우리가 잡아서 넘기면 그 다음은 우리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면 신문을 받겠지요. 왜 도망쳤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중국에서 남조선 사람을 만났는지, 신문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 표현인지는 보위부에 있어 본 사람이면 압니다. 그 뒤에는 수용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가족 셋이 함께 끌려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까지. 연변 은신처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조원들은 각자 방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임무 완수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통신 담당이 암호화된 교신으로 본국에 전송할 문서였습니다. 대상 3명 확보, 송환 루트, 인계 완료. 그 한 줄을 쓰는데 펜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고개를 드는데 부조장이 어느새 거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것이 이 사람답다면 이 사람다웠습니다. 부조장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장,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 사람들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심장이 한 박자 멈칫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해줄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그때부터는 모른 척할 수가 없어지니까요. 저는 즉시 부조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서. 6번째가 듣는다. 6번째. 감시 담당. 그 말에 부조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부조장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부조장은 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스침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깨로 전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너도 알지 않느냐고, 너도 느끼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불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야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아파트의 좁은 방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나란히 깔린 이불 3채, 가운데서 자던 아이, 부서지는 문소리에 깨어나 질러댄 비명, 아버지의 2 손가락이 잠옷 자락을 쥔 채 떨리던 모습, 어머니가 아이의 귀를 막으며 속삭이던 입술.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부조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우려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불러왔습니다. 배신자를 잡는 것보다 숭고한 임무는 없다. 그 말로 부조장의 말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꾸만 들리는 건 10살짜리 아이의 비명이었습니다. 귓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귀를 파묻어도 이불을 뒤집었어도 그 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완벽하게 수행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완벽했느냐고 묻는다면 지금의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가 금이 갔습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가느다란 금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7명 모두의 안에 각자 다른 모양으로. 두 번째 임무는 10월 하순이었습니다. 영일 외곽에 숨어있던 40대 남자, 혼자 도망쳐 나온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11월 초 심양 근교에서 농장 일을 하며 숨어 살던 20대 부부였습니다. 패턴은 첫 번째 임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성 요원이 접근해서 위치를 특정하고 새벽에 들이닥쳐서 잡고 송환 루트에 넘기는 것. 매번 같은 순서, 매번 같은 결과. 다만 잡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매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이 매번 닮아 있었습니다. 굶주림의 볼이 꺼진 얼굴, 공포의 눈이 커진 얼굴, 체념으로 힘이 빠진 얼굴. 두 번째 대상이었던 40대. 남자는 잡히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도, 울음도, 애원도 없이 그냥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비명보다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세 번째의 20대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은 차에 떨고만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잡혀가는 처지에 서로를 위로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임무와 임무 사이에는 대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다음 대상의 첩보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연변 은신처에서 위장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조선족 사업가 행세를 유지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그래서 시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거리도 걸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밖에 나갈수록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우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막내였습니다.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장 활동의 일환으로 막내와 함께 영길 시내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막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 진열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뭘 보는 건지 몰랐습니다. 별것 아닌 편의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멍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뭐라 할까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물었더니 막내가 유리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조장, 라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열대 한 칸이 전부 즉석라면이었습니다. 수십 가지 종류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빨간 봉지, 노란 봉지, 초록 봉지, 컵라면, 사발면, 큰 것, 작은 것. 종류만 따져도 3, 40가지는 되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라면이라고 하면 한 종류였습니다. 그것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했고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편의점 진열대 한 칸을 라면으로만 채울 수 있을 만큼 남아돌고 있었던 겁니다.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막내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면 수십 가지가 진열된 편의점 하나가 보위부의 10년 교육보다 더 강한 충격을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남조선과 중국이 우리보다 못 사는 곳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국주의에 찌든 비참한 세상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비참한 세상의 편의점에 라면이 수십 가지고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서는 라면 하나를 명절에나 먹습니다. 막내는 23살이었고 그 모순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솔직한 나이였습니다. 통신 담당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몰래 중국 휴대폰을 구한 건 11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위장 활동 중에 시장에서 중고폰을 하나 산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통신 담당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이 사람의 방문 틈으로 파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본 때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통신 담당이 화들짝 놀라며 폰을 이불 밑으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폰을 빼앗았습니다. 미쳤냐? 이게 뭐냐? 통신 담당이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뜻밖에도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조장. 남조선에 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폰 화면에는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방송이었는데 탈북민 인터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탈북한 사람이 한국의 스튜디오에 앉아서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것은 깨끗한 조명, 번듯한 가구, 잘 차려입은 출연자. 그 사람이 처음에 마트에 갔을 때 울었다는 말을 하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 화면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저는 폰을 빼앗긴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제 눈에도 화면이 들어온 뒤였으니까요. 빼앗으려고 손을 뻗는 그 몇 초 사이에 영상 너머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자동차들, 간판의 불빛들.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몇 초가 눈안에 박혀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들키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저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폰은 다음날 부셔서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방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거리의 불빛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우리가 잡아서 돌려보낸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저기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폰은 부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채 며칠을 두다가 결국 통신 담당에게 조용히 돌려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니,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저도 더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성 요원의 변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라면이나 휴대폰 같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족 사회에 침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조선족 여성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가까이서 보게 된 겁니다.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 농촌의 남성에게 팔려간다는 것은 우리도 보이부 교육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서 배운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여성 요원이 어느 날 밤 은신처에 돌아와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제게 보고를 했습니다. 연변 근교의 한 농가에서 팔려온 북한 여성을 만났다고. 허름한 농가에 갇혀 살면서 중국 남편의 아이를 낳고 바티를 하고 있었는데 도망치면 공안에 신고당해 강제 북송된다는 공포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성 요원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요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잡아보내는 여자들도 돌아가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것보다 더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만해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부조장은 더 조용한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중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침묵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말이 안 나오는 침묵이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식당에서의 일이었습니다. 11월 말쯤 위장 활동으로 부조장과 영길 시내의 중국 식당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돼지고기 볶음을 시켜서 먹는데 주인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조선족인 줄 알고 푸근하게 대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인이 부조장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고향 쪽에서는 이런 것도 못 먹지? 별 뜻 없이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중국 조선족들 사이에서 북한 친척들이 못 먹고 못 산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조장이 그 말에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접시 위에 수북하게 쌓인 돼지고기 볶음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은신처로 돌아오는 길에 부조장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짧게. 우리가 비정상인 거였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12월 초 영길 시장에 혼자 나갔을 때였습니다. 장을 보는 척하며 동네를 살피는 일상적인 위장 활동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한 할머니가 좌판에 앉아서 건어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는데 제가 지나가자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총각, 고향이 어디가? 함경북도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위장 신분으로는 연변 출생이라고 해야 했는데 할머니의 함경도 억양이 너무 익숙해서 긴장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거기 아직도 사람이 사나?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동생네가 청진에 있었는데 90년대에 소식이 끊겼어. 나중에 들으니까 다 굶어 죽었다더라. 동생도, 동생 식구도 전부. 할머니가 건어물 좌판 위에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넬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굶어 죽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온 그 나라를 지키는 사냥개였으니까요. 시장을 빠져나와 은신처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조국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국,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탄광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아이들의 이가 영양실조로 빠지고 여자들이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저한테 시킨 일은 그 지옥에서 기어 나온 사람들을 다시 끌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이 뭡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질문을 품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보이부 사람이, 그것도 조장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발각되면 총살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시 담당의 눈이 어디에서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조원들 모두가 변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감시 담당이 있었으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6명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이불 속에서 혼자만의 질문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막내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오면 여성 요원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부조장과 시선이 마주치면 그 안에 같은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신 담당은 밤마다 딸 사진을 꺼내보다가 제가 오면 황급히 넣었는데 그 눈에도 무언가 새로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운전 담당조차 체포 현장에서 대상을 제압하는 손에 예전 같은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너도 그렇지. 너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것 맞냐고.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감시 담당의 눈이 늘 우리 사이를 배회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시간에 감시 담당이 자리에 앉으면 공기가 한 뼘씩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눈길을 피하고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7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외따로 갇혀 있었던 셈입니다. 같은 질문을 품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감옥보다 더한 고립. 중국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옆 사람도 같은 거울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려 확인할 수 없는, 그것이 그해 가을과 겨울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12월 중순 본국에서 4번째 체포 대상이 내려왔습니다. 통신 담당이 교신을 해독하고 저한테 전달했을 때 서류에 적힌 정보는 이것이었습니다. 성별 남, 나이 17, 함경북도 회령 출신, 단독 월경, 현재 연변 지역 은신 추정.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7이면 제가 보위부에 들어간 나이였습니다. 저는 17에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하며 보위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가 조국을 버리고 혼자서 얼어붙은 강을 건넜습니다. 같은 17인데 하나는 조국의 목숨을 바치려 했고 하나는 조국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저는 뭘 알고 맹세한 것이고 그 아이는 뭘 알고 도망친 겁니까? 서류를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떨린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월의 연변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고 있었고 은신처의 난방은 부실했지만 제 손을 떨리게 한 건 바깥의 추위가 아니라 안의 추위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얼어붙는 것 같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한기. 조원들에게 임무를 전달하면서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대상이다. 17살 남자아이, 회령 출신, 단독 월경. 방 안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막내가 고개를 떨구었고 여성 요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고 부조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통신 담당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운전 담당은 팔짱을 낀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감시 담당만이 아무 변화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발은 언제입니까? 감시 담당의 물음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17살 아이를 잡으러 갑니다.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입안에 쇳물 같은 맛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연변의 겨울밤이 깊어지고 있었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검은 거리를 덮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17살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보위부 정문 앞에 서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랑스럽다고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더는 대답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녀는 연변 외곽의 작은 마을에 숨어 있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회령에서 혼자 압록강을 건너온 소년이 연변 지역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성 요원이 나서서 수소문을 시작했고 사흘 만에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연변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시골 마을에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탈북민을 몰래 숨겨준다는 소문이 조선족 사회에서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순 우리는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마을은 산자락에 붙어있는 20가구 남진한 작은 곳이었고 교회라고 해봐야 허름한 단층 건물에 십자가 하나 올려놓은 수준이었습니다. 정식 교회가 아니라 조선족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예배를 보는
가정교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여성 요원을 먼저 보내 교회 주변을 살피게 했습니다. 여성 요원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교회 건물 옆에 반지하 창고 같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진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회 목사로 보이는 조선족 노인이 매일 밤 그 반지하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확인했다고. 체포 작전은 그날 밤으로 잡았습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야간에 접근해서 문을 열고 대상을 확보한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이 한 명이고 17살 소년이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쉬운 임무여야 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을 테고 어른도 아닌 아이 하나를 잡는데 7명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전 브리핑을 하면서 조원들의 얼굴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임무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 위치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나같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막내는 바닥만 보고 있었고 부조장은 눈을 감고 있었고 여성 요원의 입이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운전 담당마저 팔짱을 낀 채 한쪽 벽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시 담당만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표정을 알 수 없는 눈으로. 밤 11시에 출발했습니다. 차 한 대에 7이 타고 마을로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겨울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는 추위였습니다. 교회 건물은 불이 꺼져 있었고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반지하 창고의 문 앞에 섰습니다. 나무로 된 낡은 문이었고 바깥에서 걸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 담당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운전 담당이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동작으로 문을 열어 젖혔을 사람이 손잡이를 쥔 채 2, 3초쯤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열어라고 낮게 말했고 운전 담당이 천천히 문을 당겼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이 있었습니다. 서너 칸 내려가면 바닥이 보이는 좁은 공간,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계단 아래를 비추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년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 위에 칼을 대고 있었습니다. 부엌칼처럼 보이는 작은 칼이었는데 이미 한번 그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흘러내려 바닥의 콘크리트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피였습니다. 검붉은 색이 손전등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어 우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크고 볼이 꺼져 있었고 입술이 파랬습니다. 추위와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얼굴이었는데 그 안에 이상하게도 단단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심. 이 아이는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잡으러 온 거지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잡혀서 돌아가느니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다시 손목에 가져갔습니다. 멈춰! 제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반사적으로 나온 소리였는데 그게 체포를 위한 제지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이 아이를 막으려는 것이었는지 저도 그 순간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칼날이 손목 위에 얹혀진 채로 소년과 저 사이에 손전등 불빛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가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통신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말리기도 전에 통신 담당이 소년 앞에 무릎을 꿇더니 칼을 쥔 소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칼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째로, 피가 나는 손목째로 두 손으로 감싸 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마라. 통신 담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갓난아기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소년과 그 딸 사이에 무슨 연결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통신 담당이 소년의 피 묻은 손을 감싸쥐는 그 모습은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제발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소년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통신 담당이 자기 외투 소매를 찢어서 소년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피가 스며들어 천이 금세 붉어졌지만 통신 담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꽁꽁 동염했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 서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부조장이 있었고 그 뒤에 나머지 조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운전 담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 반지하 공간 전체를 짓누를 만큼이었습니다. 덩치 큰 이 사람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조장, 이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심이 가장 굳건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팔을 비틀고 문을 부수던 그 힘 센 손이 지금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막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 요원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부조장은 눈을 감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통신 담당 옆에 쪼그려 앉아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7. 제가 보위부에 들어간 나이. 이 아이의 눈에는 제가 17이었을 때 없었던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의 바닥을 본 사람의 눈. 17에 이런 눈을 가져야 하는 나라가 제가 맹세한 조국이었습니다. 가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소년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어디든 가라. 우리는 너를 못 찾았다. 소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함정인가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보위부 체포조가 잡으러 와서 놓아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진짜입니다. 통신 담당이 소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 빨리. 소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싸맨 손목에서 아직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두 발로 서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소년이 계단 쪽을 보았고 계단 위에 서 있는 나머지 조원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소년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에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겨울밤에 찬 공기가 열린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고 소년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도 뒤쫓지 않았습니다. 반지에 7명만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소년의 피가 얼룩져 있었고 칼이 떨어져 있었고 찢어진 외투, 소매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본국에는 대상이 이미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한다. 추적을 계속했으나 확보에 실패했다고. 이에 있는 사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시 담당도. 은신처로 돌아온 뒤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소년을 놓아준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허위 보고를 한 순간 돌아갈 길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본국에서 의심하면, 만약 다른 경로로 소년의 행방이 확인되면 우리 7 전원이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끝까지 가는 수밖에. 다음 날부터 저는 조원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냐? 부조장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물어볼 줄 알았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막내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울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조장이라는 말을 울먹이며 했는데 그 목소리에 석 달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통신 담당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주머니에서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남조선에 가면 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 담당이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 요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작에 결심했습니다. 조장이 언제 말을 꺼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 담당은 가장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북의 부모와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가족이 보복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보이부 체포조가 통째로 탈북하면 남은 가족들이 연좌제로 끌려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 담당이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이 사람이 저한테 왔습니다. 여기서 하는 짓을 계속하느니 차라리. 말끝을 흐렸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명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7번째였습니다. 감시 담당. 6이 은밀하게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감시 담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본국에 보고하는 순간 우리는 전원 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도망칠 새도 없이 본국의 추적조가 투입될 것이고 잡히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했습니다.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은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고 그때의 절박함 속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을 때 공기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제거. 사람을 해치거나 없앤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된다. 조원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저쪽이나 다를 게 없다. 저쪽. 우리가 떠나려는 그쪽. 사람을 잡고 가두고 죽이는 것을 조직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그쪽.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싶어서 더 이상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우리가 동료 한 명을 해치면서 자유를 얻는다면 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만나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원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감시 담당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는 것은 도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득한다. 설득이 안 되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시 담당과의 대면은 그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12월 20일 은신처 거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다른 조원들은 각자 방에 있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대화의 결과에 7명 전원의 운명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전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시 담당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 항상 그랬습니다. 유리구슬처럼 매끄럽고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눈.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석 달 동안 한 번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감시 담당이 무표정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결심하고 전부 말했습니다. 조원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 소년을 놓아주었다는 것,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 그리고 6명 전원이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는 것, 남조선으로 가려 한다는 것, 한마디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짓말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을 읽어내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다 말하고 나서 저는 감시 담당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30초가 1분 같았고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감시 담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 보고하지 않은 거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알고 있었다. 다 알면서 보고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우리의 변화를 처음부터 감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본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시자가 감시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제 입에서 그 한 글자가 겨우 나왔습니다. 감시 담당이 처음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유리굿을 갔던 눈이 바닥을 향했고 그제야 그 안에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깊고 오래되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무언가. 감시 임무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감시당한 적이 있다. 감시 담당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감시 담당이 보위부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쳤고 아버지가 끌려갔고 그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가족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되었고 살아남으려면 가장 충직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고. 그래서 보위부에 들어갔다. 충성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감시 임무를 맡은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감시하는 쪽에 서야 다시는 감시당하지 않을 테니까. 감시 담당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숨겨온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 같은 건 아버지가 끌려간 그날에 죽었다. 하지만 죽은 티를 내면 나도 죽으니까 가장 충직한 개 역할을 해온 거다. 가장 충직한 개. 그 말이 저를 때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냥개였지만 이 사람은 그 사냥개들을 감시하는 개였습니다. 이중의 목줄. 조직의 폭력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은 사람이 그 조직을 위해 가장 충성스럽게 일하는 척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할 생각이 없었다. 너희가 변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기다렸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석 달 동안 우리가 감시 담당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적으로 여기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편이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 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같이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7이 같이 간다. 감시 담당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처음으로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떨림. 갈 곳이 생기는 건가?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7명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둥글게 둘러 앉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사냥개라고 훈시했던 바로 그 거실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7명이 앉아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손이 뻗어졌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았고 그 옆 사람의 손을 잡았고 7개의 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잡은 손의 온기가 전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변의 12월, 영하 20도가 넘는 한밤이었지만 그 거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7명의 차원이 모여 만든 온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냥개 7마리가 그날 밤 스스로 목줄을 끊었습니다.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과 실제로 도망치는 것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7명이 손을 맞잡은 그 밤 이후 우리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보위부 체포조 7명이 통째로 사라지면 본국에서 즉시 추적에 나설 것이었습니다. 중국 내 협조 조직을 동원하고 공안에 뒷돈을 뿌려 우리를 찾을 것이고 잡히면 총살감이었습니다. 총살이면 그나마 나은 것이고 고문 끝에 공개 처형당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쫓던 바로 그 루트,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 이용하던
동남아 경유 루트를 역으로 타는 것. 사냥개가 사냥감의 발자국을 따라 도망치는 꼴이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석 달간 그 길목을 지키며 사람을 잡던 우리가 이제 그 길 위에 서야 했으니까요. 통신 담당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몰래 구한 휴대폰으로 그동안 인터넷을 뒤지며 확보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탈북 브로커의 연락처.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한국까지 사람을 보내주는 브로커들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적의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려고 파견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네트워크에 매달려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통신 담당이 연락을 취한 브로커는 쿤밍에 거점을 둔 조선족이었습니다. 첫 통화에서 우리가 7명이라고 하자 브로커가 놀라더군요. 7명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 둘씩 나눠서 보내는 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갈라지면 안 된다고, 7이 함께 가거나 아무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고집이었는데 그때는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전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결속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고 있어야만 유지되는 종류의 것이었으니까요. 경로는 이랬습니다. 연변에서 기차로 쿤밍까지 약 3,000km 사흘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쿤밍에서 브로커와 합류한 뒤 라오스 국경까지 이동, 야간에 도보로 국경을 넘고 라오스를 통과해서 태국으로 들어간 다음 방콕의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 우리가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하순, 우리는 연변을 떠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지난 때였는데 중국 거리에는 아직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는 빨간 리본과 반짝이는 전구들이 건물마다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우리 7이 캐리어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조선족 사업가가 연말 출장을 떠나는 행사액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7이 한꺼번에 표를 사면 눈에 띌 수 있었으므로 셋과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저와 부조장, 감시 담당이 한 조, 나머지 넷이 한 조. 같은 기차에 다른 칸에 타서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하기로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절대 왕래하지 않는다. 쿤밍에 도착해서 역 바깥 약속된 장소에서 합류한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연길에서 쿤밍까지 가는 기차는 침대 칸이 있는 장거리 열차였습니다. 3층 침대가 빽빽하게 들어선 경침칸에 짐을 올리고 자리를 잡았을 때 옆 침대의 중국인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가느냐, 무슨 일 하느냐, 흔한 인사치레였습니다. 저는 사업차 쿤밍에 간다고 대답했고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이부에서 수많은 사람을 신문했던 제가 중국인 아저씨의 인사말 한마디에 심장이 뛰다니, 잡는 쪽에 있을 때와 쫓기는 쪽에 있을 때가 이렇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첫째 날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 밤에 터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기차가 어느 역에 정차했는데 객차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중국 경찰이 불시에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칸 안에 불이 켜지고 승객들이 잠에서 깨어 투덜거리는 사이로 공안 2명이 통로를 걸어오며 신분증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칸 침대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가짜 신분증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신분증 자체는 보이부가 만들어준 정교한 위조품이었으므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안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면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제 앞에 왔습니다.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공안이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돌려주었습니다. 3초도 안 걸렸습니다. 부조장과 감시 담당도 마찬가지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칸이었습니다. 나머지 넷이 타고 있는 칸에서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특히 통신 담당과 운전 담당, 막내가 걱정이었습니다. 여성 요원은 중국어가 유창하니 괜찮겠지만 나머지 셋은 중국어가 서툴렀습니다. 공안이 말을 걸면 버벅거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쿤밍에서 합류한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안이 그쪽 칸에도 들어왔는데 운전 담당의 신분증을 보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쿤밍에 왜 가느냐? 운전 담당이 더듬거리며 대답하려는 순간 여성 요원이 옆에서 끼어들었답니다. 유창한 중국어로 아이고, 우리 이 사람이 감기가 심해서 목이 다 쉬었네요. 저희 연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쿤밍 쪽에 거래처가 있어서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공안이 여성 요원의 완벽한 중국어에 의심을 거두었고 넷 모두 무사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여성 요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희미하게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중국어 배울 때는 이런 데 쓸 줄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차가 쿤밍격에 도착했습니다. 2020년 1월 초였습니다. 쿤밍은 연변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춘성이라는 별명답게 1월인데도 날씨가 온화했고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영하 20도의 연변에서 사흘을 달려왔더니 겨울 외투가 필요 없는 도시에 와 있었습니다. 막내가 기차에서 내리며 겨울 점퍼에 지퍼를 내리면서 멍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이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세던 때와 비슷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가 알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몸으로 느끼는 표정. 쿤밍격 북쪽 출구에서 200m쯤 떨어진 작은 여관 앞이 약속 장소였습니다. 셋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0여 분 뒤에 나머지 넷이 나타났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모두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흘간 연락 없이 떨어져 있으면서 다들 불안했던 겁니다. 브로커와의 만남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쿤밍 시내의 허름한 식당 2층 방에서 접선했습니다. 브로커는 50대 초반의 조선족 남자였는데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한 사람 특유의 경계심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우리 7이 방에 들어서자 브로커의 눈이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보이프라면서 통신 담당이 전화로 미리 알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숨겨봐야 나중에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브로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함정이 아닌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당연한 의심이었습니다. 보이부 체포조가 탈북 브로커에게 접선한다. 이것보다 확실한 함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브로커 입장에서는 문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방 안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원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풀어야 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이부 신분증이었습니다. 중국에 올 때 가져온 진짜 신분증, 국가보위성 중위, 계급이 적힌 그 붉은색 수첩.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성냥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자 그 위에 신분증을 가져갔습니다. 모서리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표지가 까맣게 오그라들고 제 이름이 적힌 종이가 제로 변해가는 것을 브로커와 7명이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신분증이 다 타서 테이블 위에 검은 재만 남았을 때 저는 브로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브로커가 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미친 사람들이네. 그것이 브로커가 우리를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브로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쿤밍에서 차로 하루를 달려 윈난성 남쪽 끝까지 내려간 다음 라오스 국경을 야간에 도보로 넘는다. 라오스에서 이틀 정도 이동하면 태국 국경이고 태국에 들어가면
방콕까지는 브로커 쪽 네트워크가 이동을 도와준다.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끝.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7명이 이 경로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브로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보통 2~3명씩 움직이는 루트인데 7이 한꺼번에 간다니 눈에 안 띌 수가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보이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체력이나 상황 대처 능력은 일반 탈북민보다 나을 거라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쿤밍에서 이틀을 쉰 뒤 1월 초 어느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승합차 한 대에 7명과 브로커가 탔습니다. 운전은 브로커의 현지 조수가 맡았습니다. 쿤밍 시내를 빠져나가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탔을 때 창밖으로 윈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흙, 초록빛 산, 이국적인 나무들. 함경북도의 겨울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막내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23 해를 살면서 본 세상이 얼마나 좁았던 건지. 하루를 달려 라오스 국경 근처에 작은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진 뒤였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민가에서 저녁을 먹고 자정이 넘어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경지대는 산악 지형이었고 정식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넘어야 했습니다. 도보로 4~5시간 거리라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1월의 윈난 남부는 낮에는 따뜻했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라 비가 잦은 시기는 아니었는데 산악지대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가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더니 어느새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30분도 안 되어 전신이 흠뻑 젖었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신발이 빠질 듯 빨려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쓸 수 없었습니다. 국경 경비에 발각될 수 있으니까. 달빛도 구름에 가려 없었고 우리는 거의 암흑 속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앞서가는 브로커의 조수가 길을 안내했고 우리는 한 줄로 늘어서서 앞사람의 등을 따라갔습니다. 비소리와 발이 진흙을 밟는 소리,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뒤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음이 들렸습니다. 운전 담당이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돌부리에 발목을 접은 것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라 넘어지는 충격도 컸고 일어서려다 발목에 체중이 실리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괜찮냐? 제가 다가갔을 때 운전 담당이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빠르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잠깐 말이 없다가 가야지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막내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운전 담당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었습니다. 23살의 마른 체구가 30대 장정의 무게를 받치려니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시지요, 형. 막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 임무 중에는 서로 직책으로만 불렀는데 이 순간 막내의 입에서 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운전 담당이 막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막내의 어깨에 기대어 다시 걷기 시작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산길은 더 험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면서 모두의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통신 담당이 숨을 헐떡이며 뒤처졌고 여성 요원의 걸음도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앞서 가던 브로커의 조수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비 때문에 평소 이정표로 삼던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등줄기에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었습니다.
국경 산악지대의 야간, 비가 쏟아지는 진흙탕에서 길을 잃었다. 멈추면 국경 경비에 발각될 수 있고 아무 방향으로나 가면 절벽이나 강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조원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때 감시 담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구름 사이로 가끔 별이 보일 때가 있었는데 감시 담당이 그 별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한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입니다. 남남서. 브로커의 조수가 의아한 눈으로 봤습니다. 감시 담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별자리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아니 산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용소,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것이 별자리를 읽는 법이었습니다. 수용소의 밤하늘 아래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별을 가리키며 방향을 알려주었을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언젠가 도망쳐야 할 날이 올 것을 알았던 걸까요? 감시 담당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30여 분 뒤에 브로커의 조수가 알아보는 이정표가 나타났고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감시 담당의 등을 보며 걷는데 이 사람의 어깨가 비에 젖어 작아 보였습니다. 조직이 심어놓은 감시자, 우리 안의 눈, 마지막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존재.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배운 별자리로 우리 7의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고르라면 저는 이 장면을 고르겠습니다. 새벽녘에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국경 표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브로커의 조수가 여기서부터 라오스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중국을 벗어났다는 것, 보이부의 직접적인 추정망에서 한 걸음 빠져나왔다는 것이 실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이동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브로커 네트워크의 안내를 받아 소형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하고 걸어야 하는 구간은 걸었습니다. 운전 담당의 발목이 부어올라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막내와 부조장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치거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멈추면 끝이라는 것을. 태국 국경을 넘은 것은 1월 중순이었습니다. 태국 쪽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기 역할이 끝이라고. 태국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면 방콕의 이민국 수용시설로 보내지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과 연결된다고. 우리 7은 태국 국경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나란히 서서 문을 올려다보는데 아무도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직 중국으로 돌아가서 원래 임무를 수행하는 척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조장이었으니까. 이 길로 이끈 것도 저였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저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태국 경찰이 고개를 들었고 저는 준비해둔 영어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통신 담당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달달 외우게 한 문장이었습니다. We are from North Korea. 우리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태국 경찰의 눈이 커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나머지 6이 하나씩 문을 통과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에 비에 젖은 옷, 부어오른 발목을 질질 끄는 운전 담당, 창백한 얼굴의 막내. 우리의 행색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방콕 이민국 수용시설로 이송된 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면담을 왔습니다. 우리가 보이부 출신 체포조라는 말에 직원들의 반응은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탈북민이 대사관을 찾아오는 일은 있어도 탈북민을 잡으러 온 보이부 체포조가 통째로 망명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보이부 사람인지 위장이 아닌지 검증해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통신 담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본국과 주고받은 내부 통신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신 내용, 암호체계, 지시 문서의 일부, 보위부 내부 사람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통신 담당이 그 자료를 왜 갖고 있었는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폰을 빼앗기고 돌려받은 그 날부터 언젠가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폰을 빼앗았다가 돌려준 그 날, 서울 거리의 불빛을 몇 초간 보았던 그 밤부터 통신 담당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보다 먼저, 누구보다 먼저. 신원 확인이 끝나고 한국 정부의 수용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수용시설로 찾아와서 우리 7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울 것 같았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수용시설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높고 파랬습니다. 중국을 떠난 지 약 보름, 연변의 은신처에서 칠흑 같은 밤에 창밖을 내다보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막내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이 사람이 올려다보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활주로 저편에 서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세던 그 눈이 지금은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지 3달, 라면 종류를 세던 막내의 눈이 이제 비행기 창밖에 구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너머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콕에서 인천까지는 5시간 남짓한 비행이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좌석을 나란히 배정해 주어서 우리 7은 2줄에 걸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으로 막내, 여성 요원, 통신 담당, 그 뒤 줄의 운전 담당, 부조장, 감시 담당, 그리고 저. 7이 한 덩어리로 뭉쳐 앉은 모양새였는데 이상한 것은 아무도 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달을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조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연변 은신처에서도, 쿤밍의 여관에서도, 비가 쏟아지는 라오스 산길에서도 누군가는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의 하늘이 그렇게나 볼 것이 많은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성 요원은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신 담당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딸 사진이었습니다. 임무를 떠나기 전에 찍은 갓난아기 사진, 3달을 품에 지니고 다닌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고 또 쓸고 있었습니다. 운전 담당은 팔짱을 낀 채 앞좌석 등바디를 노려보고 있었고 부조장은 늘 그렇듯 표정 없는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 다 말이 없었지만 침묵의 결이 달랐습니다. 운전 담당의 침묵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종류였고 부조장의 침묵은 긴 숨을 천천히 내쉬는 종류였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감시 담당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감시 담당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도 숙이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양쪽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에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닦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운 것이 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수용소에 아버지가 끌려간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로는 한 번도 울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이 사람의 팔꿈치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감시 담당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잡은 팔에 아주 미세하게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곧 도착한다는 안내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그 말이 기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석 달간 중국어와 라오스어와 태국어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어를 들은 것은 우리끼리 대화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한국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습니다. 건물이 보이고 도로가 보이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막내가 창문에 이마를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기체가 흔들렸고 역추진 엔진에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서 막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도착했습니다. 물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착한 것이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어도 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통신 담당이 딸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고 여성 요원이 눈을 떴고 부조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동행한 직원이 앞에서 안내했고 우리 7은 한 줄로 통로를 걸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탑승교를 지나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묘하게 느려졌습니다. 현실감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또 복도를 걷고 그리고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입국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아득하게 높았고 그 천장에서 하얀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조명이 공간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는데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연변의 어두운 은신처, 쿤밍의 허름한 여관, 라오스 산길의 칠흑 같은 밤, 방콕 수용시설의 형광등. 석 달간 우리 위에 있던 빛은 늘 모자라거나 차갑거나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빛은 달랐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넘쳐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국장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전화를 하고 웃고 인사하고 포옹하는 사람들. 안내 방송이 한국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커피 향이 어디선가 흘러왔습니다.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어서 조명이 반사되고 있었고 우리의 모습이 그 바닥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7은 걸었습니다. 나란히, 천천히 그 거대한 공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막내였습니다. 10걸음쯤 걸었을까 막내의 무릎이 갑자기 꺾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주저앉은 채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떨구었는데 어깨가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요원이 막내에게 다가가려다 자기도 비틀거렸습니다. 한 발, 두 발 휘청거리더니 막내 옆에 무릎을 꿇듯 쓰러졌습니다. 통신 담당이 뒤에서 야, 야 하며 다가오다가 자기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운전 담당이 버티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부은 발목이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부조장이 운전 담당을 잡으려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허공을 잡더니 부조장 자신이 무릎부터 꺾여 내려앉았습니다. 감시 담당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를 붙잡으려는 건지 자기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잡는 건지 모를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도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감시 담당의 무릎이 꺾이고 제 팔을 잡은 채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만 서 있었습니다.
6명이 바닥에 쓰러지거나 주저앉은 가운데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조장이니까 마지막까지 서 있어야 한다고 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조원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 괜찮다. 그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기절하기 직전의 찰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석 달간 한시도 풀지 못했던 긴장이 몸 어딘가에 틀어 막아두었던 것들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심양의 아파트에서 비명을 지르던 10살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2개로 딸의 잠옷을 쥐고 놓지 못하던 아버지의 손이 보였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 던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지하에서 손목을 그은 17살 소년의 피가 보였습니다. 연변 시장의 할머니가 다 굶어 죽었다며 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이부 군복이 보였습니다. 윗단추까지 잠근 그 카키색 군복. 그 아래에서 배신자를 잡는 것보다 숭고한 임무는 없다. 고 말하던 아버지의 입. 은신처 거실에서 우리는 사냥개다 라고 훈시하던 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흐려지는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천장에 박힌 하얀 조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눈부신 불빛,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공항 의무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옆 침대에 부조장이 누워 있었고 그 너머로 나머지 조원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살아 있었습니다. 막내가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여성 요원이 물을 마시고 있었고 통신 담당이 수액줄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더니 옆 탁자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 제게 내밀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물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도 물이 출렁거릴 만큼 떨렸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었습니다. 한참을 떨다가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다 괜찮습니까? 7명 다요? 국정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7분 전원의식 회복하셨습니다. 과도한 긴장과 탈수, 극심한 피로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좀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체포 현장에서도, 소년의 피를 보았을 때도, 라오스 산길에서 비를 맞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조장이니까, 울면 다른 사람들까지 무너지니까. 그렇게 버텨왔는데 7명이 전부 괜찮다는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의무실 침대 위에서 종이컵을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1월에 인천공항 바닥에 쓰러졌던 7명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적응이 쉬웠느냐고요? 아닙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복잡하고 빠르고 넓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법, 지하철을 타는 법, 휴대폰 요금제를 고르는 법, 이력서를 쓰는 법. 보이부에서 사람 추적하는 기술은 배웠어도 이런 것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라면이 수십 가지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막내는
한국 마트에 가서는 1시간을 돌아다니다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7명이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힘들면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 아프면 찾아갔습니다. 보이부에서 같은 조였던 인연이 아니라 같이 도망친 사람들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은 다른 어떤 것보다 단단했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우리 7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날짜에 서울 어딘가의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특별한 의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느냐, 직장은 괜찮으냐, 건강은 어떠냐. 평범한 이야기들, 공항에서 기절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습니다. 7명이 나란히 바닥에 쓰러진 그 장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깊은 것이어서 말로 꺼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밥을 먹다가 누군가의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갑자기. 그러면 나머지도 슬며시 눈가를 닦다가 결국 다 같이 웃어버립니다. 왜 우냐고 묻는 사람 없이, 왜 웃냐고 묻는 사람도 없이 그냥 웃습니다. 그 웃음 안에 6년 전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7명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부조장은 지금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지만 가끔 전화가 오면 예전보다 목소리가 따뜻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막내는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23살에 편의점 라면을 세던 아이가 30이 되어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니 참 대단한 일이지요. 여성 요원은 탈북민 상담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잡던 사람들을 이제는 돕는 쪽에 선 것입니다. 운전 담당은 발목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작은 식당을 차려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 담당은 연락이 뜸한 편이지만 매년 1월 모임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늘 맨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 담당, 이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통신 담당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자격증도 땄고 밖에서 보면 모범적인 정착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 딸입니다. 임무를 떠나기 전날 밤 딸내미가 기어다닐 때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대신 더 먼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을 아직 데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났으니 갓난아기였던 딸은 7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빠 얼굴을 모르고 자라고 있을 겁니다. 통신 담당이 품에 지니고 다녔던 갓난아기 사진 속의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이 아닐 것이고 이 사람은 딸의 지금 얼굴을 모릅니다. 매년 모임 때마다 통신 담당의 자리 앞에는 술잔이 하나 더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를 위한 잔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록강 너머에, 중국 어딘가의 농가에,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우리가 잡아서 돌려보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10살 아이가 살아있는지도, 손목을 그었던 소년이 괜찮은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의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자유를 얻고 나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제 옆에는 지갑이 놓여 있습니다. 지갑을 열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2020년에 발급받은 제 이름과 제 얼굴이 담긴 작은 카드. 쿤밍의 식당에서 불에 태운 보이부 신분증 대신 이 카드가 이제 저를 증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사냥개가 아닙니다. 냄새를 맡고 쫓고 물어오던 짐승이 아닙니다. 이름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제 발로 걷고 제 머리로 생각하고 제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에 지금 이 당연함이 매일 감사합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지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어디까지 닿을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직 목줄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쫓는 쪽에 있든 쫓기는 쪽에 있든 목줄은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사냥개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편지가 부디 닿기를 바랍니다.